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제가 누차 강조해드렸던 표현인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당장 FOMC 회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금리 인상폭은 얼만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파월은 진작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는데 파월의 그 경고를 시장은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제롬 파월은요, 그동안 2018년 당시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위기가 터졌고 그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죠.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은 연준의 실패를 가져온 것 아니냐 하는 엄청나게 많은 세계 주요국들의 여론에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유동성을 그렇게 풀어 제끼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짓으로 치솟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기에 이릅니다. 실제 어떤 그런 지적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작년 잭슨홀 미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죠. 너무나 유명한 서머스 교수님과 크루그먼 교수님의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머스 교수님은 뭐 너무나 유명하신 교수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대 교수시죠. 이분이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된다.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하고 반드시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빨리 바꿔야 된다. 너무나 풀어 제낀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크루그먼은 또 뭐라고 했냐면 이 교수님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일이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요인은 없다. 지금 일련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데 21년 중반 혹은 8월 요 정도부터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현상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멈추면 자연히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나름 회복되는 국면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낮은 금리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된다. 완화적 통화적 그 스탠스를 조금 더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롬 파월은 이 두 가지 갈라지는 의견 중에 누구의 의견에 무게를 두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건 적절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금리 인상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금리 인상은 굳이 완화적으로 당장 바꿀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은 매우 일시적인 일이고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트렌드가 바뀔 이유는 없다.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디플레이션이 걱정됐던 경제였거든요. 자,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종류의 발제보다는 지금 경제가 이렇다라고 경기 판단하는 그런 발제였던 것 같아요. 굳이 따진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그런 종류의 발제와 비슷한 그런 잭슨홀 미팅에서의 논제를 던졌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논제 중에 하나인데요. 캐나다, 유로, 또 일본, 스위tzerland,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다 합하면 소위 말하는 이들의 통화를 다 합해서 뭐와 비교합니까? 달러와 비교하죠. 그게 뭡니까? 네, 그게 달러 인덱스죠. 여기에 하나가 빠졌죠. 바로 영국이죠. 그러니까 이 6개 나라 권역과 영국 파운드를 합해서 그 달러 가치와의 교환 비율을 계산하는 게 달러 인덱스니까 이들의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먼저 할게요. 근데 이들의 물가 상승세의 흐름을 보면 세계적으로 2%를 밑도는 모습.
2%가 목표 물가인데 이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언제까지? 21년 중반까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다.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롬 파월은 21년까지만 해도 그냥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제기됐죠.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죠. 물론 이들이 전쟁을 예측하고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의 이 연설은 매우 중요할 수 있었겠다. 더군다나 어떤 의지를 표명했냐면 그동안의 연설에서는, 내가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냥 경기 판단하고 세계 경제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종류의 연설이었는데, 이날 잭슨홀 미팅에서 22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나는 그냥 아주 간결하고 포커스를 집중해서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볼딕체로 표현했죠. 나는 반드시, 혹은 연준은, FOMC는 반드시 2%라는 미국의 목표 물가를 맞추는 데 주력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롬 파월의 의견을 풀어서 설명해 봐 드릴게요. 제가 이미 제 채널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을 논평을 클로즈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때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리막스, 연설을 들으면서 메모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의 제 감정을 담아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은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낮은 성장률을 보게 될 것이다. 고용도 어려워질 것이다.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물가 안정 안 할 경우 더 큰 충격이 있다. 물가를 먼저 잡고 경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잡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한 달에 어떤 희망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았지만 그걸 가지고 물가 안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지금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9월의 기준금리는 역시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다. 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곧 발표될 텐데요. 그 발표되는 CPI의 기초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해 나갈 것인데, 그때는 당연히 2%를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강조했던 1970년대 우리가 그 시대를 경험했던 교훈을 떠올려서 그 교훈에 입각해서 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중앙은행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책무다. 책임은 명확한 것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단행해 나가겠다.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볼커 의장을 아마 2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제가 이게 어떤 말인지 조금 이따 풀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의를 갖고 할 것이다. 매우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반드시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2%라는 물가 상승률을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행동을 더디게 하지 않고 강력히 해나가겠다. 강한 긴축적 행보,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는가? 22년 6월에 9.1% 미국 초인플레이션율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지난달 물가죠. 7월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하면서 8.6보다도 낮고 9.1보다도 낮은 8.5%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정점 찍었다는 시그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시장은 안도감을 갖기에 충분했었죠. 그랬는데
이 8.5% 한 번, 앞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데이터가 그래도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 물가가 안정화됐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떨어졌더라도 여전히 2%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심지어 이 8월 물가 상승률이 9월 중순에 발표될 텐데 그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이 숫자가 얼마큼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갈 길 가겠다.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행보를 계속하여 나가겠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미국 CPI 발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9월 둘째 주 정도 약 10에서 15일 사이에 발표가 되니까요. 이미 발표가 됐겠지만 그 CPI에 관계없이 굉장히 높은 강도 높은 금리 인상 행보를 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시장은 분명 이렇게 기대할 겁니다. 8.5%를 밑도는 또 더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물가 정점 찍었네. 그러면 금리 인상폭 좀 낮아지겠네. 이렇게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죠. 그럴 경우 생각보다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제기돼요. 시장은 또 오해했던 거죠. 제롬 파월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었던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시장은 오해하고 확인하고 오해하고 확인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이고 제롬 파월은 경고를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8.5%를 상회하거나 혹여나 9.1%마저 상회하면 시장에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 겁니다. 만약에 결국 CPI에 달렸다는 거죠. 지금 일련의 경제 현상이 물가, 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물가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 높게 형성되면 당연히 그 높게 형성된 만큼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행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긴축 행보로 주식시장 그 밖에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자산의 경우 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 중에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결국 소비자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기대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의 마음 자체를 잡겠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굉장히 유리한 게 원유 가격이거든요.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매일 급등락하는 그런 제품이 있을까? 그거는 주유소, 주유비예요. 그죠? 매일 바뀌는 그 값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잡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제롬 파월이 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이 뭘까? 나 반드시 물가 잡겠다. 그리고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행보 계속하겠다. 라는 그 발언은 또 뭡니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소비자들이 마음을 안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할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앞으로 메뉴판 가격도 올려잡아야 될 거고 임금 협상할 때도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더 올려놓을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 인상 압력을 반영해서 가격을 또 올려나갈 거고 시장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그만큼 실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 행위, 예를 들어 금리를 이렇게 강도 높게 높이겠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요. 실제 소비자는 저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저축은 현재 소비를 줄이게 만들죠. 그게 결국은 그렇죠. 수요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기업들도 금리 계속 올라갈 텐데 신규 투자할 수 있겠어?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시키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요소. 결국 수요와 공급의 이 조합이 안 맞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공급만큼이나 수요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행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행위.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제롬 파월의 경고는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볼커 시대 다시 오는가? 볼커 시대 1979년 당시 볼커 연준 의장이 취임할 때 이 높은 14%를 상회하는 그 높은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라고 움직이기 위해서 단 한 번의 금리 인상폭을 4%포인트를 가졌어요. 4%포인트. 그리고 그 터미널 레이트, 최종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 20%를 상회했었습니다.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량 실업이 나오죠.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나오죠. 소비 침체가 야기되죠. 그런 과정에서 경제는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꺼지는 과정에서, 다른 말로 수요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자연히 잡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쉽게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강도 높게 인상하다 보니까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죠.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물가를 먼저 잡고 나서 그다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위축이 됐던 이 시장, 둔화됐던 시장, 고용 침체, 이 경기 부양에 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물가도 잡고 경기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죠. 제롬 파월이 볼커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때의 교훈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볼커처럼 나도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먼저 잡겠다. 물가를 먼저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물가를 먼저 잡고 추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럼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해 나가겠다라는 과정이죠. 21년 10월까지만 해도요. IMF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5.7, 5.2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경제 견조한 회복세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22년 4월 들어서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제기되고 또 금리 인상이 제기되다 보니까 한 번 조정하고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하향 조정했죠. 지금 9월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목소리를 담아서 제가 감히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먼저 조정한다면 2.3보다도 안 되는 2.0 그리고 1.4%보다도 안 되는 1.2 이 정도로 또 한 번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10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9월에도 이미 그 정도의 모습을 가늠하고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용인해 나가면서 물가를 잡는 행위가 22년, 23년의 모습이다. 자, 이런 와중에 어쨌든 미국이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스리랑카가 이미 IMF 구제금융 신청했죠. 또 이어서 방글라데시도 구제금융 신청했죠. 많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이 도미노 외환 위기로 전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점증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강도 높게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절하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본이 어떻게 됩니까? 유출되죠. 계속 꾸준히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흥국 자본 유출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신흥국 위기가 점증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참 요즘 좋아하고 존경하는 IMF의 수석 부총재죠. 기타 거피나스. 이분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도 있었거든요. 이 연설도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시장은 너무나 제롬 파월에만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이 연설이 그렇게 회자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발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분 그 PPT죠. PT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달러 기조 속에 이 신흥국들, EM은 Emerging Market, 신흥국들이죠. 신흥국들은 더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기에 이르고 이것은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오고 심지어 많은
부채에 의존하던 이런 신흥국들은 외환 위기 가능성도 점증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물가 상승 압력과 외환 위기 가능성, 정말 진퇴양난에 해당되는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저도 경인남 강의를 통해서 신흥국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기타 코피나스 수석 부총재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IMF 외환 위기 때처럼 1996, 7년 당시 많은 신흥국들이 좀 부실했고 97년에 여러 아시아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외환 위기가 한국에게까지 전이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도 외환 위기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정말 IMF 외환 위기 오는가 그 걱정,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질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길 바라고 파월의 경고를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오해할 때 나도 같이 오해하고 다시 한번 FOMC 회의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FOMC 위원들의 마음을 재확인해 가면서 다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월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시장이 어떻게 오해하더라도 나는 오해하지 말고 이 시대 자체를 긴축의 시대로서 규명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